자, 부동산을 활용한 현금 흐름 확보, 우리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 우리 교재 213페이지부터 부동산 활용하는 은퇴설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경우에는 확보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는 부동산 비중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들 접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좀 처하고 있는 게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또한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뭐 조기퇴직, 그래서 출산도 적고 점점 노령화되고 돈 버는 시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에 지금 처해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돈 벌 시기는 너무 적고 그렇다고 해서 오래 짧게 우리 수명이 또 단축된다라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장수하는 그런 위험까지 존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 문제입니다. 이 와중에 지금 현재 뭐 40대, 50대, 60대 대신 그 중년층 이상의 은퇴 예정자들이 확보하고 있는 자산들이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 국민연금 가지고도 부족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금융자산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보유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을 활용해서 은퇴 생활을 어떤 식으로 알차게 준비를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알아봐야 되겠죠. 또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또는 우리 농촌에서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농지만 확보하고 있지 은퇴 준비를 못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주택이라든지 농지를 활용한 연금제도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처럼 부동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은퇴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현금 흐름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3페이지 부동산과 은퇴 설계에서 첫 번째 타이틀이 부동산 정책 변화와 부동산 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시적인 부분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 논리에 따라서 시장 논리죠. 시장에서 논리를 보게 되면은 부동산에 대한 뭐 수요가 자꾸 늘어난다. 또는 공급이 증가한다.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이제 부동산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절대적인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늘어날 건데 그렇지가 않다란 얘기죠. 그래서 인구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보이고 있지만은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지역성, 지역 색깔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해서 특정 부분, 특정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특정 부분의 전체 지역이 모든 지역이 인구가 감소하고 유동인구가 없고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지역성, 우리 지역성 이런 지역의 특성들을 함께 고려해서 어떤 부분이 앞으로 뜰 시장인지 어떤 부분이 사양되는 시장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부분은요. 아무리 수요가 늘어나고 수요가 감소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잖아요. 특히 토지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증가하지가 않죠. 그렇죠? 부증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해서 공급이 일어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절대 토지는. 또 하나 건물과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뭐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상가, 공장 이와 같은 건물들도 증가는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이죠.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이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을 전망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시장 자체가 지금 수요와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논리로 봐서 부동산을 통제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실패한다라는 거죠. 시장 실패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정부 개입의 근거는 바로 시장 실패 논리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부동산 정책을 많이들 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부동산을 부양하는 정책, 부동산을 뭐 억제하는, 강제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뭐 이명박 정부, 뭐 노무현 정부, 뭐 김대중 정부, 김영삼 정부 뭐 이렇게 과거 대통령 정권 시절에 부동산 정책들을 많이 폈는데 자 부동산 정책을 피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즉각적으로 미치지는 않지만은 어떤 일정 부분의 시차를 두면서 분명히 파급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자, 파급 효과가 있는데 이런 파급 효과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뭐 수요가 오르고 뭐 이런 부분들 많은 정책들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진행해 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길래 어떤 정책을 폈고 그런 정책을 펴서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뭐 이런 부분들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부분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시장은 어떤 부분을 활성화되고 어떤 부분이 억제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절대적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학습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야를 갖자라는 취지에서 학습을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01번 부동산 정책 변화와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 보시게 되니까 위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자, 이렇듯 정부는 안정적 부동산 시장 유지 또는 문제 개선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시장 자체가 너무 위축되면은 부양을 할 거고 시장이 너무 화랑이면은 좀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펴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과거 정부에서 여러분들 뭐 문민정부가 시작된 김영삼 정권부터 우리 다른 뭐 책들을 많이 보시게 되면은 나오게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노무현 정부 2003년도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부터 이제 알아볼 거예요. 자, 노무현 정권은 2003년도에 출범했어요. 그러면은 2003년도에 출범해서 이제 5년이 지나면은 뭐 2008년도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권이 이제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리고 또 5년이 지나서 2013년 우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정책의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거시적으로 좀 알아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215페이지 여러분들 하단에 잠깐 볼게요. 하단에. 자, 노무현 정부는 규제 정책을 폈대요. 이때 노무현 정권이에요. 노무현 정부는 규제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이명박 정부는 완화 정책을 폈대요. 자, 이명박 정부는 완화 정책을 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규제를 했다. 규제를 했다. 자, 이명박 정부는 완화를 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좀 더 쉽겠죠. 자, 규제를 했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지금 과거부터 너무나 치고 올라왔다는 얘기죠. 너무나 치고 올라왔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억제, 눌러야 되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정부가 누구였죠? 노무현 정부 바로 전에 김대중 정권이었죠. 김대중 정권 때 정책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많이 이제 부양 정책을 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부양 정책을 피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늘어나고 이런 지금 현상에서 좀 찍어 누른 거죠. 찍어 눌러서 정책을 피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아마 그 이후에 이렇게 좀 떨어지는 하향 국면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또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또 부양 정책을 폈을 겁니다. 자, 이명박 정부가 부양 정책을 폈다는 얘기는 다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폈을까요? 그렇죠? 예견이 되죠. 분명히 좀 억제하는 이런 정책을 폈을 것이다라고 예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흐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을 폈는지 한번 정책 흐름을 사이클을 한번 이해를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교해서 1번을 보시니까 규제 정책을 실시한 참여정부 기간 중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었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었다라는 얘기죠. 과열됐기 때문에 자 2003년도 시작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에 따라 부동산 버블이 일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였다라고 돼 있죠. 2003년도에 너무나 급등해서 너무너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투기 바람도 불고 막 이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5줄 정도 내려와서 5번째 줄 보니까 국내에는 IMF 시절 김대중 정부 때 적극적으로 펼쳤던 부동산 경기 진작책으로 시행했던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부동산 김대중 정권에서 부양정책 IMF 이후에 좀 끌어올려야 되니까 부양정책을 피다 보니까 과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억제를 했겠죠. 자, 억제하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자, 오른쪽 페이지 표 3-1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정리를 하셔도 그렇게 무방하겠네요. 앞에 있는 내용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정리가 좀 잘 돼 있으니까. 자, 첫 번째 투기 과열 지구 확대를 통한 거래 제한이래요. 너무 지역적으로 투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지역은 제한을 하는 거죠. 거래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재건축 규제 강화를 통해서 투기를 억제했대요. 자, 과거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쪽에도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88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죠. 88 올림픽 때 이후에 이제 8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도시화가 됐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이때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죠?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섰는데 보통 아파트의 수명이 20년, 30년 빌라,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되면 노화되잖아요. 노화되다 보니까 재건축이니 재개발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면 돈 벌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얘기예요. 많이 몰린다. 가뜩이나 과열되고 있는데 너무 멀리에서 우리가 투기 바람이 조성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꾸 억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억제를 하게 되다. 그리고 실거래가 기준 과세를 강화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부동산 거래할 때 몰래 우리 10억에 거래했는데 9억에 8억에 거래한 것처럼 가장 우리 신고를 해가지고 잘못된 신고를 해가지고 세금을 줄이고 이렇게 편법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거래가로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 시절만 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 등기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이 되면은 등기에는 갑 소유였다가 을 소유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만 과거에 나와 있는데요. 얼마에 거래했다? 10억에 거래했다. 이 거래 금액까지도 등기부 등본에 그죠? 등기사항 증명원에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강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과거에 편법으로 줄였는데 이제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거래하는 것들도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제한들을 많이 한 겁니다. 노무현 정부는. 자, 그리고 네 번째 점 보니까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보유를 억제했다라고 돼 있죠. 보유.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우리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이거 이외에도 지방세법에는 추가적으로 내는 게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강화하면서 세금 부분들도 강화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도 제한하고 거래할 때는 까다롭게 우리가 실거래가도 기재하라고 하고
뭐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을 많이 또 이렇게 강화해서 징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억제 정책을 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익환수 제도를 통해서 투기를 방지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분양가를 통제했다. 너무 치고 올라가니까 서민들이 분양받으려면은 예전에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분양받으려면 뭐 그 전부터 줄 서서 막 기다리고 있죠. 밤 꼬박 새워가지고 우리가 분양에 당첨되려고 막 그런데 과거에는 더 심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파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자꾸 올리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올라붙다니까 실제적으로 거주하려는 실거주자들은 들어가지를 못하겠죠. 설령 들어간다고 해도 너무 높은 금액으로 우리가 사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한제를 걸어놔가지고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제한을 하는 정책을 많이들 핀 거죠. 그리고 다음에도 나와 있네요. 종합부동산세 도입 및 강화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금 정책에서도 우리가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 그리고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도입을 통한 무소득자 투기를 방지했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번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돈 없는 사람들도 막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대출 받으면 상환을 해야 되는데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도 막 과거에는 우리가 대출을 해주고 막 그런 실정이었죠. 그래서 거래 제한하다 보니까 DTI 제한을 거는 겁니다. DTI 제한. 자, DTI 제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뭐예요? debt.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 to income. 인컴이 뭐죠?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연봉이 예를 들어서 무슨 1억이다라고 해서 1억 중에 우리가 1년 중에 상환하는 금액이 뭐 4천만 원 정도 상환한다 그러면은 1억 버는 사람이 4천만 원 상환하면은 6천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비율이 지금 40%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만약에 이 비율을 자꾸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대출을 쉽게 해주는 거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남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생활을 못해서 결국은 못 갚겠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억눌러가지고 강화해서 대출도 통제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래요? 거래를 제한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점 보니까 청약 가점제 시행을 통한 실소유자 분양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청약 통장 그거 가지고도 그냥 단순하게 바로바로 뭐 1순위, 0순위, 뭐 2순위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실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분양을 하려고 요 청약 점수제들도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실제 거주 목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많은 제한들을 한 게 바로 노무현 정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거래들이 많이 좀 위축이 됐겠죠.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5년이 지나서 이제 이명박 정부에 이제 들어섭니다. 자,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들이 발생했겠어요? 거래가 위축됐겠죠. 당연히 거래가 위축됐는데 설상가상으로 2008년도에 무슨 사태가 발생했냐요? 리먼 브라더스 금융 사태가 발생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잖아요. 이때가 바로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예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도 파급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많이 위축됐던 시기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이때는 지금도 여러분들 주가지수,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넘는데 그 전만 해도 2007년도까지만 해도 2000포인트가 넘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금융위기 때 뚝 해서 절반으로 떨어졌죠. 1000포인트대까지 밑에까지 뚝 떨어지는 그런 시기였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정부에서도 전 정부에서도 너무나 억제 정책을 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가뜩이나 위축되는 국면이었는데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더 위축됐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좀 부동산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큰 불황 국면에 왔다는 얘기죠. 이전까지만 해도 2007년도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강남권이라고 하죠. 서울 제일 뭐 비싼 땅들이 있는데 강남에 뭐 송파구 뭐 강남구 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상한가를 계속 쳤죠.
땅값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근데 상한가 치다가 그 이후로부터 주춤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예요. 요 시기가 이제 닥치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부양을 하자 많이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게 쉽게 회복이 빨리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자체만 이렇게 정책적으로 규제했던 거를 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지만은 전 세계 금융이기 때문에 너무나 제한을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실업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없게 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는.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있었죠. 여러분들 언론에서도 과거에서 많이 이슈가 됐던 카드. 우리가 뭐 4대강 사업이다라고 해서 뭐 찬반 논란이 상당히 심했던 시기였죠. 이 4대강 논란해가지고 생태계를 파괴한다 뭐 이런 얘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궁극적으로 한 이유는 우리가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목적이 있었겠죠, 분명히. 그래서 이런 정책을 피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으로 지금 자꾸 떨어지는 시장에 바로바로 개입은 못했던 시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임기 5년 중에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부양 정책을 어쨌든 간에 피기는 폈겠죠. 자,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5페이지 여러분들, 우리 하단으로 오셔가지고, 이명박 정부의 완화 정책 보니까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해제를 통해서, 거래를 자유화했습니다. 풀었습니다. 여기서 억제했는데, 여기서는 좀 푸른 거죠. 자, 풀었고,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서 투자를 활성했습니다. 여기서는 재건축 못하게 막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풀었어요. 자,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기준 하향 조정. 자, 여기 종부세를 강화했는데 여기는 세금을 좀 낮추고 좀 조정을 해준 거죠. 자, 양도소득세, 취득세 한시적인 감면. 우리가 거래가 되면은 파는데 세금, 양도소득세, 살 때 세금, 취득세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제한을 많이 풀어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주택거래 신고 지역을 해제했대요. 너네들 맘대로 신고 없이 그냥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수요 목적도 있지만은 투자 목적으로도 충분히 할 만한 시기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이게 많이 규제를 완화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했어요. 과거에는 다주택자 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이제 비과세라는데 실거주니까 뭐 2주택, 3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 60%, 70% 이렇게 양도소득세 세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택 투자할 만하다. 라는 거죠. 그러면 거래할 만하다. 거래를 많이 완화하는 정책을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는 아마 이럴 겁니다. 자, 규제를 했다라는 거죠. 규제를 했다. 규제를 한 게, 다음에 완화 정책을 편다고 해서 바로 풀리는 건 아니다. 규제를 했으면은, 점점적으로 여기서부터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정권이 끝나는 시기부터 점점 내려가더라라는 거죠. 이런 걸 좀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완화 정책을 피다 보니까 완화 정책은 이때부터 완화되는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부터 이제 완화되기 시작을 하더라. 이렇게 정책을 피게 되면 여러분들 바로 즉각적으로 시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시차를 두면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를 예견을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했고요. 자, 216페이지 여러분들. 자, 위에 완화 정책 실시한 MB 정부 기간 중에 부동산 시장은 침체했다라고 돼 있죠. 완화 정책을 펴야 돼요, 어쨌든. 그런데 계속 침체하고는 있는 거죠. 어쨌든 정부가 끝나면은 이제 회복할 거다라는 거 다음 정권에 물려줄 거니까 완화 정책을 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규제를 하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개입해서 무슨 뭐 뾰족한 뭐 방법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현안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들 이슈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시차를 두면서 천천히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을 예견해서 미리미리 정책을 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뭐 박근혜 정부는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2016년도, 17년도 지나면서 어떤 정책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향후 2년, 3년 후에 분명히 그 시장에서는
완화 정책을 폈다라고 하면은 과열 국면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다음 정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제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부동산 정책을 읽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있죠? 부동산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은 정책을 읽으면은 돈 벌 만한 우리 부동산 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리미리 선점하고 예견해서 투자를 하되 오랫동안 우리 장기간 우리가 두게 되면은 분명히 제한에 걸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점 효과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읽는 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216페이지 여러분들, 첫 번째 줄 보니까 이명박 MB 정부는 출범 초기에 2008년도 9월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두 번째 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시작되었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2008년도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4줄 정도 내려와서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4대강 등 토목에 치중하면서 이렇다 할 부동산 관련 부양정책이라든지 억제정책은 없는 편이었다. 초기에. 자, 4대강에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정책들, 이렇게 부양정책들은 바로바로 안 폈다. 그러나 이제 폈겠죠. 그 이후로. 자, 거기서 또 3줄 내려가서 보니까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중소형 아파트인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이제 완화해서 우리가 중소형 아파트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를 좀 잡으셔야 돼요. 2010년 정도 될 거예요. 2010년 정도.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과거에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얘기 많이 듣죠. 그죠?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60년대에 출산이 엄청나게 많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1세대 베이비 부모, 2세대 베이비 부모,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많이 출생하신 분들, 한번 볼게요. 60년생이 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2000년이 되면은, 그쵸? 50세예요. 2010년 되면은 몇 세일까요? 60세입니다. 지금 60세가 되신 요 어르신분들, 자, 은퇴하시는 분들이죠. 지금 사회적으로는 아마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소득도 많았습니다. 소득도 많았고, 막 이랬던 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은퇴를 막 하다 보니까, 부유층이에요. 부유층인데, 중요한 것은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형 아파트보다는 중형보다는 대형. 좀 큰 쪽으로, 많이들 지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죠. 근데 점점 인구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그냥 대형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2세대로 마지막이었죠, 이제. 그러니까, 향후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 아파트보다는 중소형 아파트 쪽으로 이제, 끌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정책들은 다 우리가, 아파트 관련돼서는 이제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의 정책들, 분양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치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 중에 대부분은 이제 대형 아파트, 이제 부동산 위주로 가지고 계시니까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형 아파트 너무 유지하기도 힘들죠. 주위에 이제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인데, 48평에 살고 있는데,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부인하고 같이 거주하는데, 겨울철에, 난방비 모든 방에, 우리가 가스를 켜게 되면은 난방비가 너무 부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방만 켜고 있다. 거실도 안 켜고 있다. 라는 얘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차라리, 큰 아파트 평수보다는 이제 작은 아파트 평수로 옮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옮기면은 남는 여윳돈 가지고 우리 자녀의 결혼 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목돈을 이용해서 은퇴 생활의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은 그 남는 돈 차액으로 가지고 우리가 소형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분양받아서 수익 사업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활용도를 많이 이제 부동산 쪽에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구 동향인 겁니다. 인구 동향. 우리나라 절대 인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들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 필 때도 이런 식으로 정책을 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MB 정권에서는 침체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완화 정책을 폈다라고 봤고요.
자, 다음 이제 박근혜 부동산 정책과 전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217페이지예요. 좀 현 정부죠. 그래서 첫 번째 줄 2013년도에 출범했는데요. 자, 두 번째 줄 보니까 첫 차년도에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을 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차년도에는 전세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을 폈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2013년도에는 우리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이제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부양 정책을 피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전세난이 심하죠. 전세난이 심합니다. 전세가 너무 심해요. 전세가. 특히나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2007년도까지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가 이제 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침체됐지만은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한 번에 푹 떨어지진 않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하향 국면에 놓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 인구 동향에서도 자꾸 인구가 우리 은퇴를 많이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라든지 인구들이 중소형 쪽으로 자꾸 이제 몰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몰린다라고 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전세로 들어가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취득하면은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니까 투자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1억짜리 아파트면은 우리가 전세가 4천만 원 정도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1억짜리 아파트라면은 전세가 뭐 8천, 9천, 뭐 거의 사는 거랑 뭐 맞먹을 정도의 막 이런 식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전세 안정화 정책은 좀 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줄 보니까 3차년도에는 2015년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속에 분양시장 화랑이 계속되었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지원 정책이 펼쳐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전세 대책 쪽으로의 박근혜 정부는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016년도에 급등하는 가계대출, 가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우려됨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라고 했죠.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난다, 몇 조 원이 늘어났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규제하고 완화하고 규제하고 여기 규제를 할 건데 분명히 정상화도 하지만은 그리고 안정도 추구하고 그러면서 규제도 하겠는데 이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냐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부동산에만 집착하는 정책을 폈지만 이때부터는 가계부채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규제 정책을 피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좀 복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지금 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나머지 내용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 박근혜 정부 시절 지금 현안입니다. 현안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포커스가 되는 부분들은 전세 문제 때문에 이제 전세 정책을 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도 지금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사더란 얘기죠.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가 주도가 돼가지고 부동산을 막 짓고 막 이러는 사업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과거 역사를 봤을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자꾸 이렇게 인구들이 자꾸 이동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마냥 공급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거니까 적절한 대책을 지금 피는 이런 정책을 지금 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의 금융부채 때문에 우리가 대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규제를 하면서 절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절충 방안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금 안정화하는데 초점을 둬서 정책을 지금 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제 다음 정권에 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정책을 피게 될지는 여러분들 예견을 좀 하셔야 되는데 뭐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정책들이 어떤 정책이 나오면은 향후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겠다라는 것들을 읽을 줄만 알면은 부동산 시장 흐름을 충분히 좀 파악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초점을 둬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를 읽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시장 자체,
인구 변화라든지 공급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길래 이런 정책들이 피는지 맞물려서 함께 또 알아봐야 됩니다. 자, 218페이지 여러분들 218페이지 자 위에까지 그림까지 해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이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